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지난달 제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 함께 내보냈습니다. 6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낳아 키운 아들을, 그것도 환갑이 넘은 나이에 집 밖으로 내보내야 했던 그날 밤을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이고 올해 63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인 과부이고 서울 외곽에서 작은 건물 몇 채를 임대하며 혼자 살아왔습니다. 제가 왜 하나뿐인 자식을 집에서 내쫓아야 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습니다. 제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저는 미칠 것 같거든요. 모든 게 시작된 건 제가 새로 상가 건물을 매입한 날부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방심했던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을 너무 믿었던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저는 22살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무척 엄하셨고 저는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돈을 벌어오는 재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저녁에는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모아서 첫 원룸 건물을 샀습니다. 그때 제 나이 32이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 건물로 월세를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세로 받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시 모았습니다. 5년 후에는 두 번째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5년 후에는 세 번째 건물을 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가 너무 억척스럽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돈 좀 쓰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다시는 젊은 시절처럼 하루 세 끼를 걱정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노후만큼은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그때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와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민호가 지영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려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이 잔뜩이었고 손톱은 빨갛게 칠해져 있었고 가방은 명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형마트에서 계산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월급으로 어떻게 저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지영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예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제가 대부분 댔습니다.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내줬습니다. 며느리가 씀씀이가 큰 것 같아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지영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명품 가방은 하나씩 늘어갔고 옷도 비싼 것만 입었습니다. 민호가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걱정되어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생활비는 괜찮냐고, 혹시 빚은 없냐고. 그러면 민호는 걱정하지 말라고, 잘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민호가 저를 걱정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고 힘들 것 같으니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며느리와 한 집에서 사는 게 편할 리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민호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지영이도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살던 집으로 민호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지영이는 생각보다 집안일도 잘했고 저한테도 잘해줬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역시 며느리도 사람인데 함께 살면 정이 들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는 제 방에 자주 들어왔습니다. 청소를 해준다고 정리를 해준다고 하면서요. 저는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제 물건들의 위치가 자꾸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책상 서랍에 넣어뒀던 서류가 옷장 안에 있었고 옷장에 보관하던 통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지영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 물건들을 만졌냐고. 그러자 지영이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청소하다가 어질러진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런데 그 눈빛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새로운 건물을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역세권의 소형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가격도 적당했고 입지도 좋았습니다. 제 노후 자금으로 딱 알맞은 투자처였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과 기존 건물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건물을 샀습니다. 그때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건물을 사고 나서 저는 관련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은행 대출 서류, 그리고 제 비상금 통장까지. 그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현금이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서류들을 제 방 금고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제 방에는 작은 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사둔 것이었습니다. 비밀번호로 여는 디지털 금고였습니다. 저는 그 금고에 서류들과 통장, 그리고 인감도장을 넣어뒀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금고를 열어서 서류들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자꾸 불안했거든요. 혹시 서류를 잃어버리거나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금고를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새 건물을 산 지 한 달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금고를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금고 문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잠가놨는데 말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가 싶어 서둘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류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매매계약서도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없었습니다. 비상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인감도장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방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곳에 뒀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영이를 불렀습니다. 민호는 야근으로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 방에 들어온 적이 있냐고, 금고를 만진 적이 있냐고. 지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내 통장과 인감도장을 본 적이 있냐고. 그러자 지영이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듯 하더니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통장이요? 어머니,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통장 말씀이시면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병원비 내시느라 다 쓰셨잖아요. 제가 그때 은행까지 같이 갔었는데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병원비는 제 다른 통장에서 냈습니다. 그 비상금 통장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방금 한 일도 까먹으시고, 며칠 전에도 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저희가 좀 걱정되는데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잖아요. 치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한테 치매가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멀쩡했습니다. 기억력도 좋았고 계산도 빨랐습니다. 건물 임대 관리도 혼자서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치매라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지영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통장과 인감을 훔쳐놓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당장 내 물건 내놓으라고. 그러자 지영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는 정말 모른다고, 왜 자기한테 누명을 씌우냐고. 그리고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영이의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정말로 억울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영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도둑으로 몰고 있다고, 자기가 어머니 통장을 훔쳤다고 하신다고. 민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통장과 인감이 없어졌다고, 집에는 우리 셋밖에 없다고, 그러니 지영이가 가져간 게 틀림없다고.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통장 말씀이시면 아버지 병원비 내실 때 다 쓰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때 봤는데요. 어머니께서 은행에서 현금 인출하시는 거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영이가 미리 아들을 설득해놨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그런 적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냐고. 혹시 모르니까 검사라도 받아보시라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잊어버린 걸까? 혹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 통장을 금고에 넣은 것을, 인감도장도 함께 넣은 것을 누군가 훔쳐간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직원에게 사정을 말하고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1,0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ATM 기계에서 현금으로 뽑아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은 제가 건물 세입자와 미팅이 있어서 하루 종일 밖에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집에는 지영이만 있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있었고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지영이가 제 통장으로 돈을 뽑아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지영이를 다그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를 내밀며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1,000만 원이 인출됐다고, 그날 집에 있었던 건 너뿐이라고. 지영이는 거래 내역서를 보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저 마트에서 일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했다고요. 출퇴근 기록 보여드릴까요? 오히려 어머니께서 그날 은행 가신 거 아니에요. 제가 퇴근하고 왔을 때 어머니 방에서 나오시는 거 봤는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영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지영이는 이미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가 뽑은 걸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세입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은행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입자와의 미팅은 식당에서 이루어졌고 영수증도 현금으로 끊었습니다. 제 알리바이를 증명할 뚜렷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반면 지영이는 회사 출퇴근 기록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영이가 결백해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까? 혹시 제가 은행에 가서 돈을 뽑고 그걸 잊어버린 걸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저는 멀쩡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집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눌렀는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눌러봤습니다. 역시 안 열렸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지영이를 불렀습니다. 지영이가 나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아, 비밀번호 바꿨어요.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네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비밀번호를 바꿨냐고 따졌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라고 함부로 비밀번호를 바꿀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영이는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바꾼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지영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께서 깜빡깜빡 하시니까 혹시라도 밤에 혼자 나가시면 위험할 것 같아서 바꿨다고요.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한 일이라고요. 새 비밀번호는 자기네들만 알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외출하실 때는 말씀하시면 문을 열어드리겠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갇혀 지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장 비밀번호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지만 지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사에 있던 민호는 퇴근하면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까지 기다렸습니다. 민호가 퇴근하자마자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왜 나를 가두려고 하냐고.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걱정돼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고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고 혹시 밤에 헤매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지영이랑 상의해서 일단 비밀번호를 바꾼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저는 멀쩡하다고 비밀번호를 당장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보시자고 검사받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통장과 인감이 사라지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고 이제는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무력화시키려는 계획 말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영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영이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지영이는 너무나 교묘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따로 쓰던 별채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별채는 제가 개인적인 물건들을 보관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감금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 재산으로 지은 집에서 저는 갇혀 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친정 동생은 저보다 5살 어렸지만 항상 저를 챙겨주는 든든한 아우였습니다. 동생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생은 깜짝 놀라며 당장 가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에 동생이 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눌렀지만 지영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냐고 묻더니 지금은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방문객을 받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화를 냈습니다. 자기는 순자 언니 동생이라고 당장 문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지영이가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동생이 들어오자마자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와 동생을 만났습니다. 동생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며칠간 쌓여있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동생 앞에서 저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동생은 저를 다독이며 일단 이 집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싸려는데 지영이가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상태가 안 좋으셔서 함부로 외출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남의 언니를 가두냐고 당장 비키라고. 지영이는 당황한 듯 물러섰습니다. 저는 동생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동생의 차를 타고 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동생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사라진 통장과 인감, 치매 환자 취급, 비밀번호 변경, 모든 것을. 동생은 들으면서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 집에 도착해서 동생은 말했습니다. 언니, 이건 분명 뭔가 수상해. 며느리가 언니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야겠어. 저도 동의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동생은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을 소개해 줬습니다. 전직 형사였던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개인 탐정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동생이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니 그분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와 동생은 그분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이름은 김태수라고 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지금까지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네요. 통장과 인감을 훔쳐간 것도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어르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찾느냐고. 김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일단 며느리의 동선을 추적해야 한다고. 요즘 어디를 다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그래야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제 재산을 지켜달라고. 김 선생님은 알겠다며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생 집에서 지내며 김 선생님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어디 계시냐고 왜 집을 나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동생 집에 있다고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라고. 민호는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시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사흘 후 김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찾았다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김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김 선생님은 서류 봉투를 하나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니 지영이가 어떤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사채업체를 운영하는 대출 중개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사채라니요. 김 선생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어르신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과 인감을 훔쳐간 거죠. 어르신이 최근에 매입하신 상가 건물을 담보로 고금리 사채를 끌어다 쓰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채를 빌리려고 했다니. 그럼 저는 갚을 수도 없는 빚을 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갚지 못하면 제 건물이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뻔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의 인감을 도용해서요. 다만 아직 대출금이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막으면 늦지 않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영이가 제 인감을 도용해서 사채 계약을 맺었다니. 이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냐고.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출 중개인으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봉투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고 제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출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자율은 월 5%, 연 60%가 넘는 고금리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조언했습니다. 일단 가족들을 모아서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며느리의 행동은 명백한 사기이고 문서 위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저는 동생과 상의해서 가족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양가 친척들을 모두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도 한 분 모시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장소는 제가 소유한 건물 중 하나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양가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제 동생과 조카들, 그리고 지영이의 부모님과 오빠도 왔습니다. 민호와 지영이도 왔습니다. 법무사님도 오셨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이었는데 동생이 소개해준 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저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라진 통장과 인감, 치매 환자 취급, 비밀번호 변경, 집에서의 감금. 모두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지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호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습니다. 김 선생님이 입수한 사채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지영이의 부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 며느리 지영이가 제 인감을 훔쳐서 제 이름으로 맺은 사채 계약서입니다. 제가 산 건물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인감이 도용된 겁니다. 지영이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영아, 이게 사실이니? 지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긍정의 대답이었습니다. 지영이의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이게 정말이야. 지영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제 허락 없이요. 그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갔습니다.
제가 항의하지 못하도록요. 심지어 집 비밀번호까지 바꿔서 저를 감금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지영이의 오빠가 물었습니다. 지영아,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지영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빚이 있었어요. 카드 빚이요. 명품 가방이랑 옷 사느라 빚이 너무 많이 쌓였어요.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재산을 훔치려고 했다는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지영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사채는 아직 실행되지 않았어요. 계약만 했고 돈은 아직 안 받았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제 인감을 훔쳤고 제 명의를 도용했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지영이의 부모님이 저에게 사정했습니다. 사돈댁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법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본인의 서명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며느리분의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사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무사님과 함께 작성한 서류였습니다. 이 서류에는 몇 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제 모든 재산의 관리권은 저에게만 있다. 둘째, 지영이는 이 사채 계약을 즉시 철회한다. 셋째, 지영이와 민호는 제 집에서 나간다. 지영이의 부모님이 다시 사정했습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며느리가 잘못했지만 집에서까지 내쫓는 건 너무하다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영이와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깨졌다고. 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까지 내쫓으시는 건가요? 저는 지영이 일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다 해도 너는 내 아내 편을 들었어. 나를 치매 환자 취급했어.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너는 나를 배신했어.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너희 둘이 따로 나가서 살아라. 내가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그리고 지영이, 너는 훔쳐간 1,000만 원을 당장 갚아라. 분할로 갚아도 좋다. 하지만 반드시 갚아라. 지영이는 울면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지영이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양가 친척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지영이의 부모님은 떠나면서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와 지영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제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제 인생을 지켜냈습니다. 지영이는 약속대로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사채 계약도 철회되었습니다. 법무사님의 도움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민호와는 가끔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닙니다. 민호는 지영이와 아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민호도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요즘 혼자 조용히 지냅니다. 건물 임대 관리를 하면서 가끔 동생네 집에 놀러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가끔 외롭기도 합니다.
가족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습니다.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저는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권리였고 제 의무였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 사람들은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집에서 내쫓다니 너무 가혹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누군가 빼앗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조금 더 일찍 눈치챘다면, 만약 제가 조금 더 현명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저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당당하게, 외롭지만 자유롭게.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욕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욕심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63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당당하게. 그것이 제가 평생을 걸쳐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당당하게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